네, 이분은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해 주실 분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 먼저 소개드립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과 항상 이 시간에 저희 또 여행을 떠나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국가로 가볼지 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구본이 돌 때가 됐는데요. 네. 오늘 저희 함께 여행 가볼 국가는요, 바로 일본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본으로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일본에서 어떤 이슈 또 저희가 살펴보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일본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저만 해도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을 좀 다녀왔는데, 최근 들어 더 부쩍 일본 여행을 많이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위를 맞아요. 들어보니까. 네. 이제 그 이유를 좀 물어보자면 사실 이유는 명확한데, 최근 엔이 너무 싸다. 지금 여행을 가면은, 일본 여행을 가면은 제주도보다 싸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사실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여행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그러면 얼마까지 좀 많이 싸졌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100엔당 우리나라 환율로 이제 원화를 좀 바꿔보자면 800원대 수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작년 뭐 2020년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가 거의 1,100원, 1,200원 수준까지도 맞아요. 갔었는데 네. 800원이라고 한다면 약 30% 가까이 좀 싸게 일본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해서 최근 들어 좀 엔화가 많이 곽강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여행도 좀 많이 곽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요즘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이제 엔화에 관련된 통화 정책,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시장에서는 장기금리 변동성을 뭐 1%까지 높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엔화 통화 정책 관련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저희 7월 BOJ의 핵심은 사실 YCC에 대해서 상단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거냐가 핵심 의제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0.5%를 지금 현 시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YCC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YCC란 Yield Curve Control을 얘기를 하는 걸로써 이제 국채 시중 금리 같은 경우가 상단과 하단의 밴드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끔 금리를 조절하겠다라는 일본 정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중 금리가 상단인 0.5%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국채 매도를 통해서 또는 매입을 통해서 상하단을 지키는 그런 어떤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금리의 상승과 하단을 막는 거기 때문에 초안화 통화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 BOJ가 사실은 이 YC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가 맞아요. 많았고 네. 기대감도 상당히 컸어요. 이 기대감을 사실 저희가 뭘로 판단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에 점선, 파란색 점선이 YCC 상단 0.5%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저 파란색 실선은 뭘 나타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나타내는 네. 겁니다. 근데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0.5% 상단 근처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단이 0.5%면 그 이상으로 어차피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때때로 한 번씩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해외 글로벌 투자들이 일본의 정책 수정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만약에 정책이 수정이 돼서 YCC 상단이 올라가게 되면은 0.5%는 오히려 저점이 되고 새로운 상단인 뭐 1%라든지 0.75%가 고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수정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0.5%가 오히려 낮은 금리 수준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는 더 올라갈 거다. YCC 정책이 수정될 거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 YCC에 대한 핵심은 사실 유연성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이 유연성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런 겁니다. 저희가 0.5%가 넘어갔을 때 그 전까지는 바로바로 일본에서 개입을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0.5%를 넘어갔다.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너무 싸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채권 가격을 좀 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 국채를 매입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매입하냐면 다시 한번 시중 금리가 0.5%까지 내려올 때 무제한 국채 매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국채 금리를 상단을 제한을 시켰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점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꾸준하게 돈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해시펀드들의 공격 또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에 의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꾸준하게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면서 이거를 방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유연성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연성이냐라고 했을 때 시중 금리가 0.5%를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바로 타겟팅해서 이것들을 제어하지 않겠다. 우리가 버퍼를 1%까지 높여놓겠다. 네. 그리고 1% 내에서는 우리가 언제든 이거를 내리려는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하진 않겠다. 네. 다만 즉각적 반응은 1%가 넘어갔을 때는 즉각적 반응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YCC에 대한 상하단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여전히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예요. 다만 정부의 스탠스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판단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거의 높인 상향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맞아요. 게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변한 건 없다.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고 여전히 YCC 상하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0.5%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책 기조 변화로 바라보면 안 된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통화 정책을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발표 이후에 좀 국채 금리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런 발표가 지속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 상단이 0.56까지 좀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0.612 뭐 이 정도까지 제가 마지막 숫자를 좀 보고 왔는데요. 확실히 상단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 끝 부분에 이제 실선 부분이 확 올라가 있는 부분을 그렇네요. 저희가 네.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BOJ의 이러한 발표 이후에 지금 나온 반응이고요. 사실 이러한 전조 증상은 BOJ가 꾸준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전에 저희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일본이 이번 BOJ를 통해서 정책 수정을 할 거다. 뭐 이런 어떤 물밑 얘기들이 조금씩 들려왔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인 결과가 약간 이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단 엔화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좀 약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사실상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장기금리 변동 상한을 1%까지 높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엔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 입장에서 투자한 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네. 엔화 약세가 지금은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변화에 베팅을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실질적 정책 변화가 발생해야 엔화 강세가 이제 이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애매하단 말이죠. 지금은 바로 엔화가 강세를 가는 것도 아니고 엔화가 약세를 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7월 BOJ의 YCC 정책 변화에 베팅을 했는데 네. 이거에 변화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는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다. 엔화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베팅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본인들이 원했던 수준만큼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 정책 변화는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러면 본인들이 일단 투자했었던 포지션에 대한 되돌림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걸 포지션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엔화 강세에 대한 베팅 되돌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를 매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비상업 순투자 포지션이라는 게 네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순투자 포지션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시카고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최근 엔화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포지션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BOJ의 정책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했다라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반대의 되돌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엔화의 약세, 잠깐의 약세는 좀 이러한 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엔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에 핵심 근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물가입니다. 그쵸. 저희가 이제 이전까지는 그럼 일부 투자자들이 엔화가 강세를 갈 거다, YCC가 변화할 거다의 베팅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의사가 뭐냐, 네. 그 사람들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저희가 이런 사람들의 논리가 결국에는 연결이 돼서 엔화가 방향성을 바꾸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물가인데 최근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달 됐나요? 네네. 한두 달 전쯤에 이제 일본 엔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일본의 이제 물가 수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렸어요. 일본이 초안화 통화 정책,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러한 엔화 저점, 그리고 초안화 통화 정책에 따른 엔화가 이제 가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만한 게 오래 가진 않을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정부가 감당할 만한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가가 높아졌는데 이 물가가 내려오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주요국,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은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 골디락스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경기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물가가 한 번에 확 잡히기는 어렵다라는 어렵죠. 컨센서스고요.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지만 그 둔화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그런 국가들은 금리를 상당히 높여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렇지만 일본은 초안화 통화 정책을 유지했잖아요. 네. 돈을 계속 시장에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결국에는 물가와는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은 명목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임금 상승률은 당연히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봤을 땐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초안화 통화 정책을 진행했지만 본인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오히려 둔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본이 결국에는 YCC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요번에 이러한 일련의 이벤트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런 이벤트는 오히려 시장에 일종의 시그널을 조금씩은 줄 수 있다, 주는 거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에다 총재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갑자기 발표할 수 있다. 서프라이즈로 발표할 수 있다. 취임 동시에 이 비슷한 발언을 했었는데 네. 이거를 염두에 뒀을 때는 YCC에 대한 정책 변화는 근내에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 엔화는 강세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네. 존재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일본이 통화 정책을 변화시키면서 사실 뭐 엔화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례로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도 좀 짚어주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화가 강세로 가는 두 번째 이제 근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일 금리 차에 따라서 사실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낮은 금리의 일본한테 돈을 빌려서 그거를 그렇죠. 높은 금리의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일 금리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매력도는 올라가게 되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매력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엔화 매도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엔화가 저점을 보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일 금리 차와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엔화의 추이를 그려보면 거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고점에 다가왔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많으면 한 번, 한두 번이라고는 일반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왔다가 사실 메이저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미국 10년물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 이제 내년이나 뭐 내후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하에 대한 기대심을 따라서 점차 내려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미시간 소비자 기대심리 지수 같은 거를 봤을 때도 1년 내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게 조금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PC 물가 지수를 봤을 때도 근원 PC 같은 경우가 재차 좀 내려온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럼 미국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 놓여진다면 네. 그렇다면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급락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네.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7월 이제 물가 앞으로 나올 물가는 기저 효과가 빠져 있는 물가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가 헤드라인 CPI로 나왔지만 이후에는 이제 GDP 나우 같은 경우나 이제 CPI를 추적하는 일반 월가의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3.3%에서 3.4%로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까지 꾸준히 떨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네. 기저 효과가 배제되고 난 다음에 실제 우리의 물가 수준과 마주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는데 그때의 물가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실제 물가를 결정하는 소비나 고용 같은 것도 같이 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소비와 고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견고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빠져드는 속도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 방향성은 아래쪽이지만 속도는 제한적이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시중금리 역시도 빠지는 속도가 제한적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럼 미일 금리차 축소 역시도 좀 제한적으로 축소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 역시도 미일 금리 차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만으로는 갑작스러운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미일 엔캐리 트레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엔화가 약세 방향으로 수급적으로 약세 네.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여기서의 방향성을 더 키울 수 있는 변동성 핵심 재료는 BOJ의 정책 변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일본의 물가가 들어있으니까 일본 CPI 역시도 같이 한번 좀 겸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BOJ의 정책 선회는 언제쯤 가능할 거냐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많이 남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저는 이 정책 선회가 가능하니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주위에서 일본 여행 언제 가야 되냐. 일본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저점이 언제냐 이런 네, 거죠. 그렇죠. 네. 빠르게 가시는 걸 기원드립니다. 네. 겨울 일본 여행도 좋지만 여름 일본 여행을 추천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 변화 시점을 대략 뭐 하반기 이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하반기인데 사실 하반기면 너무 길잖아요. 네.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수준을 어느 정도 변곡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BOJ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엔화 흐름까지 연결해서 언제쯤 또 변화가 있을지 물가 상황과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부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고요.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